경제 위기가 터질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달랐습니다. 대공황,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그가 직접 겪은 위기만 수십 번. 하지만 이상하게도 위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의 자산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커졌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위기를 예측하지 않았고 공포에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위기 때마다 항상 같은 기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워렌 버핏이 위기 때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 선택이 매번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의 투자 원칙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 버핏은 유난히 숫자에 집착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병뚜껑을 주워 모은 뒤 브랜드별로 분류하고 어떤 음료가 가장 많이 팔리는지 세어보는 게 놀이였습니다. 6살 때부터는 직접 장사를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 껌과 콜라를 떼어다 동네를 돌며 팔았고, 경기장에서는 땅콩과 팝콘을 팔았습니다. 7살 무렵 아버지 하워드 버핏의 서재에서 어린 시절 가장 강한 영향을 준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1,000달러를 버는 1000가지 방법. 이때 돈은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면 따라오는 결과라는 사고가 처음 자리 잡았다고 회고합니다. 가족이 워싱턴으로 이사한 뒤에는 새벽마다 신문을 돌렸습니다. 배달로 번 돈은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중고 핀볼 기계를 사서 동네 이발소에 설치했습니다. 손님들이 머리를 깎는 동안 게임을 하면 동전이 쌓였습니다. 기계는 곧 세대로 늘었고 나중에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면서 첫 번째 사업 매각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35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칠 무렵 버핏이 모은 돈은 5,000달러, 지금 돈으로 수천만 원입니다. 졸업 앨범의 장래 희망 칸에는 딱 2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브로커. 버핏이 처음 주식을 산 건 11살 때입니다. 그동안 모은 114달러, 75센트 전부를 털어 에너지 회사 주식 3주를 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300만 원쯤 되는 돈인데 11살한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후 8년 동안 버핏은 차트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주가 패턴을 읽으면 다음 움직임을 맞출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8년 내내 한 번도 시장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은 19살에 찾아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은 순간 버핏은 자기 머릿속이 통째로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재무제표를 이용해 주식의 가치를 분석하는 가치 투자 방법을 개발했으며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책인 현명한 투자자는 약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치 투자의 바이블로 불립니다. 그레이엄의 가르침은 간단했습니다. 주가를 예측하려 들지 마라. 대신 사업의 가치를 봐라. 좋은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값을 받는다. 버핏은 이후로 주식을 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사업을 샀다고 표현합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이 가르치는 대학원에 진학해 직접 수업을 듣습니다. 입학 전부터 그는 800페이지에 달하는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내용을 전부 외우고 있었고, 학점을 잘 주지 않기로 유명한 그레이엄의 수업에서 버핏은 유일하게 A+를 받습니다.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수업과 글을 통해 가이코라는 회사를 알게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진 보험사로 재무제표만으로도 이 회사가 특별하다는 걸 직감한 버핏은 추운 겨울 토요일 기차를 타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가이코 본사를 찾아갑니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에게 회사를 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경비원이 말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있기는 한데 그 한 사람, 바로 가이코의 사업구조, 가격 모델, 직판보험 시스템을 설계한 핵심 인물인 로리머 데이비드슨이었습니다. 그는 그레이엄의 학생이라니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지라며 생각했지만 버핏은 그를 만나자 4-5시간 동안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이 학생은 14살 때부터 매년 소득세를 내고 있었고 이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수준이 업계 전문가 수준이었고 데이비드슨은 이렇게까지 사업 구조를 집요하게 묻는 젊은이를 처음 봤다고 회고합니다. 졸업 후에 스승의 투자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훨씬 낮은 회사를 찾아 싸게 사는 가치 투자 방법을 창시자인 그레이엄 밑에서 직접 배운 실이었습니다. 2년 뒤 그레이엄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버핏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지만 결국 거절합니다. 스승이 없는 회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고향 오마하로 돌아갑니다. 그의 나이 26, 버핏의 수중에는 이미 17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입니다. 그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모아 직접 투자 회사를 차립니다. 첫 해에 시장 평균보다 4%포인트 높은 수익을 냈고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돈을 맡기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회사는 계속 늘어나 결국 이를 하나로 합쳐 버핏 파트너십을 출범합니다. 이후 12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31%, 단 한 해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떻게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성장을 만들어냈는지 경제 위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의 진가는 위기 때마다 드러났습니다. 그는 상황이 달라져도 매번 같은 기준을 반복했습니다. 1974년 오일 쇼크와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다우존스 지수는 고점 대비 45%나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조차 이직을 고민할 만큼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버핏은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탕 가게에 들어간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다. 그가 선택한 기업 중 하나가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한 언론사로 정치적 압박을 받으며 주가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본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독자층, 그리고 광고 수익 구조였습니다. 일시적인 압박으로 사라질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가 가이코 보험이었습니다. 당시 파산 위기에 몰려 있었지만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인한 비용 경쟁력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투입했고 1976년에는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 지분을 확보합니다. 이 결정은 훗날 수십 배의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1974년의 위기는 버핏에게 자산을 키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기만 하면 돈이 되던 시기 20대 청년들이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제자리였고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한 펀드 매니저는 TV에 나와 말했습니다. 버핏은 공룡이다. 인터넷 시대에 적응 못하는 노인네다. 투자자들은 버크셔를 떠났지만 그래도 버핏은 현금을 지켰습니다. 결국 2000년 3월 버블이 터졌습니다. IT 주식에 전 재산을 넣었던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버핏은 끝났다고 말하던 그 펀드 매니저의 펀드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버핏은 쌓아둔 현금으로 폭락한 우량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조롱받던 바로 그 현금으로 말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하룻밤 사이에 파산합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은행 앞에 줄을 섰고 내 돈이 내일도 있을까라는 공포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글을 씁니다. 미국을 사라. 나는 사고 있다. 공포의 한복판에서 그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우선주 배당, 프리미엄, 워런트까지 포함된 이 거래로 버핏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수익을 남깁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 돈을 넣었습니다. 버핏은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버핏은 역사를 보라고 말합니다. 20세기 동안 미국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수많은 경기 침체, 오일 쇼크,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는 66포인트에서 1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버핏의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도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수익을 적게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버핏에게 이 문장은 투자의 목표가 아니라 출발선이었습니다. 한번 크게 잃으면 그 다음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라. 버핏은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내가 이해하는 영역에 머무를 뿐이다. 이 원칙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경계 설정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서도 아는 척하며 베팅하고 그 순간 위험은 가장 커집니다. 셋째,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버핏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4,500kg 트럭을 몰고 5,000km까지만 버티는 다리를 건너지 마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1만 km 다리를 건너라. 겉보기엔 충분해 보여도 세상은 언제나 계산에 없는 변수를 던집니다. 경기 침체, 금리, 환율 규제, 인간의 실수까지. 좋은 기회가 없을 때 억지로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었다가 위기가 왔을 때 결정적인 한 수를 던지는 것이 버핏의 방식입니다. 넷째,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라. 버핏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닷컴 버블, 금융위기, 최근의 각종 열풍까지 버핏은 유행의 중심에 항상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고 나면 대부분 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6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버핏은 위기 때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는 단기 실적이나 일회성 악재가 아니라 그 사업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력, 어닝 파워를 본다고 말해왔습니다. 버핏이 말하는 수익 창출력이란 첫째, 반복 가능한 매출 구조가 있는가? 둘째, 경쟁사가 쉽게 파고들지 못하는 해자가 유지되는가? 셋째,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비용 구조의 지속성이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있다면 가격 폭락은 가치 훼손이 아니라 가격 할인이 됩니다. 버핏은 그 할인표가 붙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공포가 만든 싼 가격에 수익 창출력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경제는 앞으로도 여러 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공포는 언제나 소음을 만들지만 부는 언제나 조용히 본질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세대를 관통하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그 답을 기록해가는 이 여정을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